동안 저는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 때문에 살았어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 때문에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편하게 받아보세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우진아. 엄마가 금방 뭐 만들어줄게. 근데 엄마 손 왜 떨려? 새벽 4시 반지하 방 안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서연은 아들의 물음에 대답 대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상한 김치 한 통과 달걀 2개뿐이었다. 손은 저혈당 때문에 떨리는 게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내일 병원비를 내지 못하면 우진의 천식 치료가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은 지 사흘째였다. 서연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며 달걀을 깼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다. 우진은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엄마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다. 삐걱거리는 도마 위에서 김치를 썰던 서연의 손이 미끄러졌다. 칼날이 손가락을 스쳤고 붉은 피가 배어났다. 아! 작게 신음을 삼킨 서연은 재빨리 손가락을 입에 넣었다. 우진이 알까봐, 걱정할까봐. 피를 삼키며 그녀는 계속해서 김치를 썰었다.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가 하얀 김치를 붉게 물들였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이 한 끼라도 아이에게 먹여야 했다. 우진아, 밥 먹자. 달걀 프라이 하나와 김치 몇 조각. 초라한 밥상 앞에서 우진은 맛있게 밥을 먹었다. 서연은 먹는 신용만 하며 아이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아이의 입가에 묻은 밥알을 닦아주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의지를 비웃듯 냉혹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우진을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계단을 오르는 순간 집주인 김 사장이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장서연 씨, 이번 달 월세는 언제 주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다음 주?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김 사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담배 연기가 서연의 얼굴로 날아왔고 그녀는 기침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우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집주인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다음 달까지만 버텨보세요. 그때도 못 내시면 나갈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은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돌아섰다. 꺼지지 않은 담배는 반지하 입구에서 연기를 피워 올렸다. 서연은 그것을 발로 밟으며 우진의 손을 이끌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린이집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서연은 걸어서 갔다. 우진의 짧은 다리로는 힘든 거리였지만 아이는 한 번도 안아달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묵묵히 걸었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 원장 선생님이 서연을 따로 불렀다. 어머님, 우진이 보육료가 2달째 밀렸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꼭. 그리고 우진이 요즘 천식이 심해진 것 같던데 병원은 다녀오셨나요?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병원비가 없어서 한 달 넘게 우진을 데리고 가지 못했다. 밤마다 아이가 기침하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졌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진과 헤어진 후 서연은 식당으로 향했다. 낡은 건물 2층에 위치한 작은 중국집. 주방은 더웠고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사장은 서연을 보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점심 손님 많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사장님.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나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발은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일을 잃으면 정말 끝이었다. 오후 3시 점심 영업이 끝나고 서연은 짧은 휴식 시간을 가졌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남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며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다. 도윤병원 원무과 장우진 환자님의 미수납 진료비 32만 8천 원이 3개월째 미납 상태입니다. 빠른 납부 바랍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32만 원. 그녀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금액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다. 울 시간도 없었다. 저녁 6시부터는 요양병원에서 간병 일을 해야 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식당을 나와 버스를 탔다. 요양병원까지는 1시간이 걸렸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잠들 수 없었다. 잠들면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버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었다. 요양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간병복으로 갈아입고 환자실로 들어갔다. 그녀가 돌보는 환자는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서연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 따라왔니? 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다.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녀는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도왔으며 밤새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할머니가 잠든 후에야 서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잠깐의 휴식을 취했다. 새벽 2시 간병 일을 마친 서연은 요양병원을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다. 집까지 걸어가야 했다. 새벽 버스는 없었고 택시비는 아까웠다. 그녀는 텅 빈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였다. 반지하 방 안에서 우진은 혼자 잠들어 있었다. 이웃집 할머니가 잠깐 봐주고 간 것이었다. 서연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조금 뜨거웠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해열제를 먹여야 했지만 약통은 비어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우진은 잠결에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응, 우진아. 엄마 여기 있어. 아이의 작은 손. 그 손을 잡고 있으면 모든 고통이 견딜만 했다. 서연은 아이 곁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우진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녀는 계속해서 버텨야 했다.
아침 7시 서연은 어린이집 게시판 앞에 서 있었다. 우진을 맡긴 후 돌아가려던 그녀의 발걸음을 멈춘 것은 낡은 공고문 하나였다. 노란 종이에 인쇄된 채용 공고. 서연의 시선이 그 글자들을 따라갔다. 희망복지재단 공개 채용. 복지 디자인 보조 인력 모집. 마이너스 경력 무관. 마이너스 학력 중졸 이상. 마이너스 근무지 서울시 강남구. 마이너스 월급 250만 원. 지원 마감 3일 후.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250만 원. 그 돈이면 우진의 병원비를 낼 수 있었다.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었다.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었다. 손이 저절로 공고문을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손을 거두었다. 내가 고졸 학력에 경력도 없는 내가. 원장 선생님이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다가왔다. 어머님, 그 공고 보고 계세요? 우리 어린이집 학부모 중에 몇 분 지원하셨대요. 저는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왜요? 경력 무관이라잖아요. 지원이라도 해보세요. 안 되면 말고. 원장의 격려가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공고문을 사진으로 찍고 식당으로 향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그 공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점심시간 설거지를 하던 서연은 물 묻은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았다. 저녁 간병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은 새벽 2시였다. 우진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지원서를 펼쳤다. 낡은 볼펜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다.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졸업, 경력란에는 식당 홀 서빙 2년, 간병 보조 1년. 초라한 이력이었지만 그녀는 자기소개서만큼은 정성을 다했었다. 저는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이 일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들. 서연은 지원서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다. 내일 아침 첫 우체국에 가서 붙여야 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이 가슴 한켠에서 꿈틀거렸다. 사흘이 지났다. 서연은 핸드폰을 붙들고 살았다. 식당에서 일할 때도 간병을 할 때도 핸드폰은 항상 주머니 속에 있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전화가 왔다. 장서연님 맞으시죠? 희망복지재단입니다. 서류 전형 합격하셨습니다. 면접은 이틀 후 오전 10시입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주방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합격. 그 단어가 이렇게 벅찰 줄 몰랐다. 사장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제 면접만 통과하면 됐다. 단 한 번의 기회. 절대 놓쳐서는 안 됐다. 면접 전날 밤 서연은 옷장을 뒤졌다. 입을 만한 옷이 없었다. 낡은 청바지와 색바랜 셔츠뿐. 그녀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부탁해 다리미를 빌렸다. 밤새 셔츠를 다리고 구두를 닦았다. 거울 앞에 서보니 여전히 초라했지만 이게 최선이었다. 면접 당일 아침 6시 서연은 우진을 깨웠다. 어린이집은 9시에 열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하지만 우진은 일어나지 못했다. 아이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우진아, 일어나야지. 엄마 오늘 중요한 일 있어. 엄마 목 아파 기침 나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체온계를 재보니 38.5도. 열이 높았다. 아이는 기침을 하며 몸을 떨었다. 천식 증상이 악화된 것이었다. 서연은 황급히 해열제를 먹이려 했지만 약통은 이미 비어 있었다. 안 돼, 안 돼. 시계를 보니 7시였다. 면접은 10시. 어린이집까지 가는데 30분. 거기서 면접 장소까지는 1시간. 지금 출발해도 빠듯했다. 하지만 우진을 이 상태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었다. 원장 선생님이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아이가 위험했다. 서연은 이웃집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아는 사람이 그 할머니밖에 없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우진을 안아 올렸다. 아이는 뜨거운 열로 축 늘어져 있었다. 우진아, 엄마랑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조금만 참아줄래? 응, 엄마. 서연은 아이를 업고 집을 나섰다. 계단을 오르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이의 무게, 가방의 무게, 그리고 불안의 무게.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우진은 계속해서 기침을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아픈 아이를 왜 데리고 다니냐는 눈빛. 버스에 올라탄 서연은 맨 뒷자리에 앉았다. 우진을 무릎에 앉히고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아픈 아이를 데리고 면접을 가는 게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1시간 후 서연은 강남 한복판의 큰 빌딩 앞에 섰다. 유리로 뒤덮인 건물은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그녀는 그곳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우진을 안고 로비로 들어섰다. 차갑고 깨끗한 공기, 대리석 바닥,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다. 복도 끝에 희망복지재단 면접 대기실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대기실 안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료를 보는 사람, 핸드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는 사람. 그들 사이로 서연이 우진을 안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서연은 구석 자리로 향했다. 우진은 여전히 기침을 했고 그 소리가 조용한 대기실 안에 울려 퍼졌다. 옆자리 여성이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다. 서연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우진에게 물을 먹였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다. 10분 후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대기실로 들어왔다. 인사팀장이었다. 그녀는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릴 때마다 지원자들은 면접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때 팀장의 시선이 서연에게 머물렀다. 저기 혹시 장서연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팀장은 우진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를 동반하고 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원칙상 아이 동반 면접은 불가합니다. 다른 지원자들에게도 공평하지 않고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럴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이는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발. 규정이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팀장은 단호했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울면 안 됐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럼 다음 기회는 없는 건가요? 채용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우진을 꼭 안았다. 아이는 엄마의 떨림을 느꼈는지 작은 손으로 엄마의 팔을 감쌌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기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쓸쓸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대기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지원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고 인사팀장은 화들짝 놀라며 자세를 바로 했다. 부회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부회장. 그 호칭에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심장이 멈췄다. 숨이 막혔다.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한도현. 10년 전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남자. 사랑했고 믿었고 함께 미래를 꿈꿨던 남자.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남자. 연락을 끊고 흔적도 없이 그녀의 인생에서 지워진 남자. 도연도 서연을 보았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눈이 흔들렸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두 사람은 이렇게 다시 만났다. 재회는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너무나 잔인했다. 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를 보면 안 됐다. 그와 눈을 마주치면 안 됐다. 그녀는 우진을 더욱 꼭 안고 문을 향해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길을 막는 것은 도연의 목소리였다. 잠깐. 낮고 침착한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동요가 숨어 있었다. 서연은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도연은 인사팀장을 향해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지원자분이 아이를 동반해서 오셔서 규정상 면접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정이요? 도연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 떨리는 어깨,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 도연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머물렀다. 작은 몸, 창백한 얼굴, 그리고 목 뒤에 있는 작은 점. 도연의 눈이 커졌다. 그 점, 도윤 가문 남자들에게만 유전되는 표식. 그의 목 뒤에도, 그의 아버지 목 뒤에도, 할아버지 목 뒤에도 있는 그 점. 아이의 목 뒤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팀장님, 네, 부회장님. 면접 그대로 진행하세요. 네. 하지만 규정이 제가 허락합니다. 진행하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팀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도연은 복지재단의 최고 후원자이자 도윤그룹의 실세였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우진을 더욱 꼭 감싸쥐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가쁜 숨을 쉬며 조용히 있었다. 도연은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멈췄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0년 만의 재회.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이. 도연의 세계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장서연 씨. 팀장이 서연을 불렀다.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도연을 피한 채 팀장만 바라보았다.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하지만 아이가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팀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인 후 우진을 안고 면접실로 들어갔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비서에게 작게 속삭였다. 저 아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서가 재빨리 태블릿을 조작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장우진. 만 4세입니다. 만 4세. 도연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다. 10년 전 그와 서연이 헤어진 시기. 그리고 그 직후 도연은 벽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면접실 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문 너머에 서연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있었다. 면접실 안 서연은 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우진은 그녀의 무릎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열이 높았지만 엄마를 위해 참고 있었다. 면접관 3명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서연입니다. 현재 식당과 간병 일을 병행하고 있으며 4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학력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왜 안 가셨나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대학? 그녀에게는 아픈 기억이었다.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지만 어떤 일이 생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집안 사정으로 포기했습니다. 경력이 별로 없으시네요. 복지나 디자인 관련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우진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아이를 누가 봐주시나요? 근무 시간에 문제가 없으신가요?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습니다. 근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우진은 엄마의 표정을 보며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 그 손길에 서연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제가 이 일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아이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면접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를 속삭였다. 그리고 한 명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면접은 그렇게 끝났다. 서연은 우진을 안고 면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서연이 나오자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10년 만에 재회.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스쳐 지나갔다. 도연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 도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다. 10년 전 그가 저지른 실수 그리고 그 대가.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도연은 면접실 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다. 비서실장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부회장님, 이사회 회의가 30분 후입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이 사라진 엘리베이터를 향해 있었다. 강민수는 도연의 표정을 읽었다. 20년 넘게 그를 보좌해온 그였기에 지금 부회장의 내면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지원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도연의 대답은 빨랐다. 하지만 그는 곧 말을 바꿨다. 아니,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도연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다. 7층에서 내려다본 거리는 작았고 사람들은 개미처럼 보였다. 그 어딘가에 서연이 걸어가고 있을 것이었다. 아이를 안고 힘겹게. 도연의 손이 창문에 닿았다. 차가운 유리가 그의 손바닥을 식혔다.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대학교 캠퍼스, 도서관 앞. 서연은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그는 명품 백팩을 메고 있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사랑 앞에서는 평등했다. 서연은 항상 웃었고 도연은 그녀의 웃음에 위로받았다. 재벌 2세라는 무게, 가문의 기대, 모든 것이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가벼웠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한미정은 달랐다. 도윤그룹 회장이자 냉혹한 여왕. 그녀는 서연을 도윤가의 수치라고 불렀다. 어느 날 도연의 핸드폰이 바뀌었다. 번호가 바뀌었고 서연과의 연락이 끊겼다. 도연은 나중에 알았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것을. 도연은 눈을 감았다. 10년 전에 자신이 얼마나 나약했는지, 얼마나 비겁했는지. 그는 서연을 지키지 못했다. 어머니의 압박에 굴복했고 결국 서연을 버렸다. 부회장님. 강민수의 목소리에 도연은 현실로 돌아왔다. 회의 시간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과 그 아이로 가득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도연은 단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의 손은 계속해서 펜을 돌렸고 시선은 창밖을 향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연은 강민수를 불렀다. 장서연 씨에 대한 조사 결과 얼마나 걸릴까요? 내일 오전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부탁합니다. 강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사무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10시 강민수가 보고서를 들고 왔다.
부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서연의 최근 사진. 10년 전의 그녀와는 너무나 달랐다.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고 표정은 지쳐 있었다. 도연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서연의 직업, 수입, 주거 환경, 그리고 아들. 장우진. 만 4세. 출생신고는 서연 혼자 했고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우진의 의료 기록. 만성 천식. 치료 중단. 미수납 병원비 누적. 이 아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병원비 때문에 치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그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강 실장. 네, 부회장님. 장우진 군의 병원비 제 개인 계좌로 모두 정리하세요. 조용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혈액형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강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의료 기록에 있습니다. RH-B형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RH-B형. 도윤 가문 남성들의 희귀 혈액형. 확률은 0.3%. 그리고 목 뒤에 점까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우진은 그의 아들이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반사된 모습을 유리창에서 보았다. 초라하고 비겁한 남자. 아들을 버린 아버지.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희망복지재단 사무실로 직접 갔다. 인사팀장이 놀라며 맞이했다. 부회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어제 면접 본 지원자들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최종 결정은. 장서연 씨, 합격 처리하세요. 팀장은 당황했다.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이 더 우수한 스펙을. 제가 결정했습니다. 장서연 씨 합격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팀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도연은 돌아서며 말했다. 그리고 급여 다른 직원들보다 20% 인상해서 책정하세요. 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서연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미안하다고? 그 말로 10년이 지워질까? 그날 오후 서연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희망복지재단에서 온 전화였다. 장서연님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합격. 정말 합격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주방장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듣지 못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 없이 울었다. 10년 만에 찾아온 희망.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합격 뒤에 도연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감사함과 동시에 분노. 왜 지금? 왜 이제야? 출근 첫날 아침 서연은
우진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재단으로 향했다. 새로 산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 저렴한 옷이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다. 정규직, 월급 300만 원, 4대 보험. 그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다. 재단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서연을 맞이했다. 친절한 듯 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합격했지? 스펙도 없는데 속삭임이 들렸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다. 첫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서연은 복지 프로그램 자료를 정리하고 디자인팀의 보조 업무를 도왔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은 처음이었지만 그녀는 밤낮으로 유튜브를 보며 공부했다. 집에 돌아가서도 우진이 잠든 후 새벽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연습했다. 도연은 재단에 자주 들렀다. 공식적으로는 후원자 미팅이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서연을 보는 것이었다. 그는 복도 끝에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열심히 타이핑을 하거나 동료와 대화하거나 전화를 받았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도연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재단에서 전체 회의가 있었다. 서연도 참석했다. 회의실에는 20명 정도의 직원이 모였고 도연도 참석했다. 그는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했다.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중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재빨리 진동으로 바꿨지만 전화는 계속 왔다. 어린이집.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온다는 것은 우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죄송합니다. 잠깐 나가겠습니다. 서연은 회의실을 나가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님, 우진이가 갑자기 숨을 잘 못 쉬어요. 얼굴도 파래지고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서연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지금 갑니다. 서연은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7층에서 1층까지.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로비를 빠져나가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손도 들 수 없었다. 그때 검은색 세단이 그녀 앞에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도연이 보였다. 타세요. 아니, 시간 없어요. 타세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우진 생각에 차에 탔다. 도연은 즉시 출발했다. 어린이집 주소 알려주세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다. 도연은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속도를 높였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고 도연은 운전대를 꽉 쥐었다. 15분 후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서연은 차에서 뛰어내려 안으로 달려갔다. 원장실에서 우진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쁘고 거칠었다. 서연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우진아, 엄마 왔어. 엄마 숨 안 쉬어져. 아이의 목소리는 약했다. 서연은 아이를 꼭 안고 밖으로 나갔다. 도연이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으로 갑니다. 어디로? 도윤병원. 가장 가깝습니다.
도연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실장, 응급실 준비하세요.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다. 서연은 뒷좌석에서 우진을 안고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도연은 백미러로 그들을 보며 악셀을 더 밟았다. 도윤병원 응급실. 차가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우진은 즉시 들것에 옮겨졌고 의사들이 둘러쌌다. 서연은 아이를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우진이 혼자 두면 저희가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응급실 문이 닫혔다. 서연은 문 앞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도연은 그녀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을 뿐이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네, 저예요. 서연은 벌떡 일어났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흡입기로 응급 처치했고 지금은 안정되었습니다. 정말요? 우진이 괜찮은 거예요? 네. 하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천식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고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환자분 혈액형이 RH-B형이네요. 희귀 혈액형입니다. 그 순간 도연의 몸이 굳었다. 그는 의사를 바라보았다. 확실합니까? 네.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도연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했다. 도연은 의사에게 말했다. 제 혈액형도 RH-B형입니다. 의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프로페셔널하게 말했다. 그렇군요. 유전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 씨,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언제까지 피할 겁니까? 서연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혼자 키웠고 앞으로도 혼자 키울 겁니다. 하지만 그만하세요. 부탁이에요. 서연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다. 강민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부회장님, DNA 검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저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것을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우진은 병실 침대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작고 따뜻한 손. 이 손만 잡고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병실 문이 열렸다. 도연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은 조용히 테이블 위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드세요. 차가운 병실에서 하루 종일 계셨잖아요.
됐어요. 서연 씨.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서연은 그를 보지 않았다. 도연은 침대 반대편에 서서 우진을 바라보았다. 잠든 아이의 얼굴, 자신과 닮은 눈썹, 자신과 닮은 인매, 그리고 목 뒤의 점. 언제 알았습니까? 뭐요? 제가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요. 서연은 비웃었다. 차갑고 쓸쓸한 웃음이었다. 당신이 아버지? 아버지는 아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깨어서 열재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는 사람이요. 당신은 그런 적 없잖아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모두 사실이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지난 5년이 지워지나요? 서연은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세요? 우진이를 임신했을 때 저는 당신에게 연락하려고 했어요. 수백 번 전화했죠. 하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회사에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경비가 저를 쫓아냈죠. 도윤가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서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땐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곧 우진이 깰까봐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 출산하고, 혼자 아이 키우고, 혼자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주먹이 떨렸다. 제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용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요? 왜 할 수 없죠? 저 아이가 제 아들이니까요. 혈연 관계가 다예요? 그게 아버지의 자격이 되나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은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돌아가세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불편해요. 도연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 나온 도연은 벽에 기대어 섰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강민수가 다가왔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 실장. 네, 부회장님. 10년 전 제가 서연 씨와 헤어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강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부회장님, 그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강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어머니가요? 네. 장서연 씨의 장학금을 취소시키고 학교 측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요? 서연 씨의 아버지 사업체에도 압박을 넣으셨습니다. 거래처를 끊고 대출을 회수하고 결국 파산까지 갔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주저앉았다. 제가 그런 일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부회장님은 그때 미국 출장 중이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일부러 보내신 겁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10년 전 그는 어머니의 말을 믿었다. 서연이 너를 떠났다고, 돈을 받고 떠났다고.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네. 회장님의 비서실 기록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강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도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셨다. 그는 눈을 감았다. 10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미국에서 돌아온 그는 서연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학교를 그만뒀고 집도 옮긴 후였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다. 도연은 그때 생각했다. 그녀가 날 버렸구나.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녀를 버린 것은 자신이었다. 정확히는 자신의 가족이었다. 1시간 후 강민수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돌아왔다. 부회장님 자료입니다. 도연은 파일을 받아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다. 서연의 장학금 취소 공문. 그리고 그 아래 한미정의 서명. 다음 페이지는 서연 아버지의 사업체 거래 중단 통보서. 은행 대출 회수 통지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서연의 아버지가 파산 신청을 한 법원 서류였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페이지가 바닥에 흩어졌다. 이 모든 게 어머니가 한 겁니까? 네. 그리고 부회장님의 전화번호도 바꾸셨습니다. 서연 씨가 연락하지 못하도록요. 도연은 주먹으로 벽을 쳤다.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의 손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회장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누구도 부회장님께 말해서는 안 된다고. 도연은 비웃었다. 결국 저는 어머니의 꼭두각시였던 거군요. 그는 파일을 들고 일어났다.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갑니다. 부회장님, 지금은 늦은 시간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도연은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차는 도윤가의 본가로 향했다. 서울 강남의 거대한 저택. 도연이 자란 곳이자 그에게는 감옥 같았던 곳. 저택 정문이 열렸다. 도연은 차를 세우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집사가 놀라며 인사했지만 도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 어머니의 서재문을 열었다. 한미정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다. 도연을 보자 그녀는 안경을 벗었다. 이 밤에 무슨 일이니? 도연은 파일을 책상 위에 던졌다. 서류들이 흩어졌다. 이게 뭡니까? 한미정은 서류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곧 담담하게 말했다. 10년 전 일을 이제 와서 왜 꺼내니?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그 여자가 너를 망치고 있었으니까. 망친다고요? 서연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한미정은 비웃었다. 사랑? 그런 순진한 소리 하지 마라. 그 여자는 돈이 필요했고 너는 그 수단이었을 뿐이야. 거짓말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짓말? 내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야. 그 여자가 정말 너를 사랑했다면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겠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사라지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지. 그리고 그게 뭐가 잘못됐니? 너는 도윤가의 후계자야. 천한 집안의 여자와 어울릴 수 없어. 도연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천하다고요? 서연은 당신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혼자 키우며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그 아이 말이니? 한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너 그 아이가 내 자식인 줄 아니? 압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질 겁니다. 책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아이를 인정하는 순간 도윤가는 망신을 당해. 망신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도연은 돌아서 문을 향해 걸었다. 한미정이 뒤에서 소리쳤다. 도연아, 그 여자와 아이를 선택하면 너는 회사에서 쫓겨날 거야. 도연은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럼 쫓아내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을 겁니다. 그는 저택을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뜨거웠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여전히 우진 곁에 있었다. 도연은 병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도 됩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도연은 들어왔다. 그는 서연 앞에 앉았다. 어젯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요? 10년 전 진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에게, 당신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서연은 비웃었다. 이제야 알았다고요? 10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후회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이제 아셨으면 됐어요. 돌아가세요. 서연 씨,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왜 떠났는지, 어디 있는지, 행복한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모두 제 잘못이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이 날 생각했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집안이 싫다고, 가난하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버렸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왜 연락 안 했어요? 왜 찾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당신이 돈을 받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게 제 잘못입니다. 당신을 믿지 못한 게. 서연은 고개를 흔들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하지만 우진이는 아직 어립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이 잘 컸어요. 도연은 침대에 누운 우진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자신의 손과 닮았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가 될 기회를요. 서연은 도연의 손을 밀쳤다.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을 얻고 싶습니다. 제발. 그때 우진이 눈을 떴다. 아이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엄마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다. 엄마. 응, 우진아. 엄마 여기 있어. 우진은 도연을 보았다. 낯선 남자. 하지만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저씨 누구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서연이 대신 말했다. 그냥 아는 분이야. 아저씨, 고마워요. 엄마 데려다 줘서.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천만에. 우진은 다시 엄마를 안았다. 서연은 아이를 꼭 껴안으며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동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진이 빨리 나아. 그는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그는 눈물을 닦았다. 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부회장님, 강 실장, 서연 씨의 밀린 병원비 모두 처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진이의 모든 치료비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시겠습니까? 네. 서연 씨가 모르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일주일 후 우진은 퇴원했다. 서연은 병원 수납처에서 청구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밀린 병원비 32만 원이 완납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이번 입원비도 후원자 지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후원재단에서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전액 면제세요. 어느 재단인데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익명 후원입니다. 더 이상은 알려드릴 수 없네요. 서연은 청구서를 보며 생각했다. 익명 후원.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도연이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다.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감사함과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다. 그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돈이 필요했다. 우진의 치료가 중요했다. 병원을 나온 서연은 우진의 손을 잡고 걸었다. 아이는 건강을 되찾아 씩씩하게 걸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도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십니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했다. 우진이 재운 후에 가능합니다. 8시 반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다음 날 밤 8시 반 도연의 차가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다. 서연은 얇은 코트를 걸치고 나왔다. 차에 타자 도연이 말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조용한 곳이면 어디든. 도연은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카페로 차를 몰았다. 밤의 한강은 아름다웠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흔들렸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 드릴까요? 됐어요. 빨리 이야기하고 돌아가야 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뭔데요? 10년 전 일에 대한 모든 기록입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 서류를 꺼냈다. 첫 페이지부터 그녀의 손이 떨렸다. 장학금 취소 공문, 한미정의 서명, 그녀의 아버지 회사에 대한 압박 서류, 은행 대출 회수 통지서,
이게 다 사실이에요? 네. 어머니가 한 일입니다. 서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도연의 전화번호 변경 기록. 서연이 보낸 수백 통의 문자가 차단당한 기록. 그녀가 도윤그룹 본사에 방문했다가 쫓겨난 CCTV 영상 캡처본. 저는 이 모든 걸 몰랐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10년 동안 품었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저는 당신이 절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제가 부끄러웠을 거라고.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사라진 거라고.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럼 왜요? 왜 저를 찾지 않았어요? 왜 확인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어머니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다면 저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안 그랬죠. 왜냐하면 편했으니까. 그게 더 쉬웠으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서연은 서류를 도연에게 다시 밀었다. 이제 다 알았어요. 이제 어쩌려고요? 도연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와 대면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함께요. 왜요?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어머니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진이를 인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서연은 비웃었다. 불가능해요. 그분은 절대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시도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한참을 도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만나죠.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사흘 후 도윤가 본가. 서연은 도연과 함께 한미정의 서재로 들어갔다. 한미정은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이 여자를 왜 데려온 거니? 어머니께 사과를 받으러 왔습니다. 한미정은 비웃었다. 사과? 내가 왜 이 여자에게 사과를 해? 10년 전 어머니가 한 일에 대해서요. 내가 한 일은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 잘못된 게 없어.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잘못된 게 없다고요? 제 인생을 망쳤는데요? 내 인생? 너 같은 여자가 우리 도연이 인생을 망치고 있었어. 저는 도연 씨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사랑?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서연은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돈이요? 제가 돈 때문에 도연 씨를 만났다고요? 당신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군요. 사랑이 뭔지, 진심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입 조심해. 한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왜요? 사실인데요. 당신은 제 아버지 회사를 망쳤어요. 제 가족을 파탄냈어요. 그리고 저를 임신한 채로 길거리에 내쫓았어요. 임신? 한미정의 표정이 변했다. 너 임신을 했다고? 네. 우진이를 임신했을 때 저는 도연 씨에게 연락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모든 걸 차단했죠. 한미정은 도연을 바라보았다. 너 이 사실 알고 있었니? 네, 어머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 여자 편을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한미정은 비웃었다. 옳은 일? 너는 도윤가의 후계자야. 그런 사생활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가문은 망신을 당해. 사생활하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들을 사생아라고 불렀어요? 사실이잖아. 혼인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낳은 아이니까.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한미정에게 다가가 말했다. 제 아들은 사생아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뭐라고? 당신은 도연 씨를 사랑한 적 없어요. 그저 가문의 도구로 생각했죠. 그래서 그의 행복도, 그의 마음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신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저 차가운 경영자일 뿐이에요. 한미정의 손이 움직였다. 그녀는 서연의 뺨을 때렸다. 따기 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다. 서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어머니, 도연이 서연을 감쌌다. 괜찮습니까? 서연은 뺨을 쓰다듬으며 한미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했다. 때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한미정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좋아요. 안 올게요. 당신 같은 사람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서연은 돌아서 문을 향해 걸었다. 도연이 뒤따랐다. 한미정이 뒤에서 소리쳤다. 도연아,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하면 너는 이 가문에서 쫓겨날 거야. 도연은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어머니,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서연과 우진이를 선택했어요. 뭐?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10년 동안요. 도연은 서연의 손을 잡고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한미정은 혼자 서재에 남아 주먹을 쥐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밖으로 나온 서연과 도연은 정원을 걸었다. 서연의 뺨은 여전히 붉었다. 도연은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됐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어쩔 거예요? 정말 가문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요? 네. 저에게 중요한 건 회사도 재산도 아닙니다. 당신과 우진이에요. 서연은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진심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10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제야 느껴지는 안도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쏟아졌다. 도연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손을 받아들였다.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서연은 도연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그럼 우진이부터 만나보세요. 제대로요. 정말요? 네. 하지만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건 아직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차는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다. 10년 만에 두 사람은
다시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이 기다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우진을 처음으로 제대로 만났다. 서연의 작은 반지하 방. 도연은 문 앞에 서서 손에 든 선물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장난감 자동차.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샀지만 우진이 좋아할지는 알 수 없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도연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좁고 낡은 방.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작은 식탁, 낡은 소파,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우진의 장난감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우진은 소파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아이는 도연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안녕, 우진아. 도연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높이를 맞추고 싶었다.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선물 상자를 건네자 우진의 눈이 반짝였다. 저한테요? 응. 열어봐. 우진은 상자를 열었다. 빨간색 장난감 자동차.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자동차를 꺼냈다. 와, 멋있다. 우진은 바닥에 자동차를 놓고 굴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서연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낯설지만 따뜻한 풍경이었다. 우진아, 아저씨랑 놀아줄래? 네. 우진은 도연의 손을 잡아 끌었다. 도연은 아이와 함께 바닥에 앉아 자동차를 굴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우진은 제잘제잘 이야기했고 도연은 웃으며 들어주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우진이 갑자기 물었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예요? 도연은 얼어붙었다. 서연도 부엌에서 멈췄다. 우진은 순수한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어린이집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저는 없어서 아저씨가 우리 아빠면 좋겠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우진을 안아 올렸다. 우진아, 아저씨, 울어요?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가서. 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우진을 내려놓았다. 서연이 다가와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진아, 아저씨는 엄마의 친구야. 친구요? 그럼 자주 놀러 와요? 그래, 자주 올게. 도연이 대답했다. 우진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자동차를 굴렸다. 서연과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그들 사이를 오갔다. 그날 저녁 우진이 잠든 후 서연과 도연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오늘 고마웠어요.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진이를 만나게 해줘서요. 서연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와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설득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한미정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음 날 도연은 회사로 출근했다. 비서실장 강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회장님의 경영권에 대한 논의라고 합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사회실. 길고 넓은 테이블에 10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미정은 상석에 앉아 차갑게 도연을 바라보았다. 부회장님 앉으세요. 도연은 자리에 앉았다.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부회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미정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부회장은 최근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 업무에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도윤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한 명이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혼의 자식을 인정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도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혼의 자식이 아닙니다. 제 아들입니다. 혼인 신고도 없이 낳은 아이잖아. 그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부회장님, 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미정이 냉소했다. 책임? 어떻게 책임질 건데? 필요하다면 부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사회실이 다시 술렁였다. 한미정은 눈을 가늘게 떴다. 정말 그럴 거야?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어머니가 10년 전 장서연 씨와 그녀의 가족에게 한 일에 대한 모든 기록입니다. 어머니가 서연 씨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저는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한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거래? 네. 어머니의 명예와 저의 직위를 맞바꾸는 겁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한미정은 주먹을 쥐었다. 내가 정말 이러려고 내가 널 키웠니? 어머니는 저를 키운 게 아니라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도연은 일어났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버지이고 서연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한미정은 숨을 몰아쉬었다. 좋아.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후회하지 마. 후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도연은 이사회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었다. 강민수가 다가왔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 씨, 제가 결정했습니다. 무엇을요?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어머니와 맞서 싸우는 것보다 당신과 우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말을 잃었다. 정말 그래도 돼요? 네. 이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까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당신과 우진이니까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다. 10년 만에 그녀는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 달 후 도윤그룹 본사. 도연은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의 서류들, 책장에 꽂힌 책들, 벽에 걸린 상패들. 1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강민수가 들어왔다. 부회장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네,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이 없으면 회사는 잘 돌아갈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부회장님을 제대로 보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강 실장님은 항상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마지막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 좋은 기억도 있었고 힘든 기억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두 과거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우진이랑 저녁 먹을까요? 제가 요리할게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좋아요. 우진이가 좋아할 거예요. 도연은 미소 지었다. 로비에 도착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한미정이 서 있었다. 그녀는 도연을 막아섰다. 정말 가는 거니? 네, 어머니. 후회하게 될 거야. 그건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한미정은 한참을 도연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너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니?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미정의 눈에 묘한 감정이 스쳤다. 슬픔일까? 아니면 후회일까? 나도 한때는 사랑을 믿었었어. 어머니, 내 아버지를 사랑했었지.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배웠어. 도연은 어머니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 냉정하고 강한 여성. 하지만 그 안에는 상처받은 여자가 숨어 있었다. 어머니도 힘드셨겠네요. 힘들다고 약해질 수는 없었어. 이 회사를, 이 가문을 지켜야 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 가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한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서연과 우진이를 만나보세요. 제대로요. 그러면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 네. 제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요. 한미정은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마. 그것이 한미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연은 회사를 나와 차에 올랐다. 그리고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봤다. 신선한 야채, 좋은 고기, 우진이 좋아하는 과일. 그는 한참을 고르고 골랐다. 서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다. 도연은 현관문을 두드렸다. 우진이 문을 열었다. 아저씨. 안녕, 우진아. 오늘 아저씨가 저녁 만들어줄게. 와, 뭐 만들어줄 거예요? 뭐가 먹고 싶어? 햄버거. 햄버거? 알았어. 아저씨가 맛있는 햄버거 만들어줄게. 도연은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어색하지만 열심히 요리하는 그의 모습이 새로웠다. 요리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서연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도연도 따라 웃었다. 1시간 후 식탁 위에 햄버거와 감자튀김, 샐러드가 놓였다. 우진은 눈을 반짝이며 햄버거를 들었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우진은 제잘제잘 이야기했고 서연과 도연은 웃으며 들어주었다.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도연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식사 후 우진은 도연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했다. 도연은 아이를 안고 책을 읽어주었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진이 잠든 후 서연과 도연은 작은 베란다에 나가 앉았다. 밤 공기가 시원했다. 오늘 회사 그만뒀어요. 알고 있어요. 강 실장님이 연락했어요. 후회 안 합니다. 서연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우진이를 위해,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줘서 당연한 겁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별을 올려다보았다. 서울 하늘에는 별이 많지 않았지만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습니다. 함께니까요. 서연은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도연은 그녀를 감쌌다. 10년 만에 두 사람은 다시 서로의 품에 안겼다. 이번에는 놓지 않을 것이었다. 3년 후 봄, 강변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땅에 떨어졌다. 7살이 된 우진은 연을 날리며 웃고 있었다. 건강하게 자란 아이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다. 아빠, 봐요. 연이 높이 올라가요. 그래, 우진아. 잘했어. 도연은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는 이제 아빠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웠다. 3년 전 우진은 처음으로 도연을 아빠라고 불렀다. 그날 도연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서연은 돗자리에 앉아 두 부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희망복지재단의 디자인팀 팀장이 되었다. 정규직으로 승진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더 이상 밤낮으로 일하지 않아도 됐다. 우진은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천식도 잘 관리되고 있었다. 도연은 회사를 나온 후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재단과 협력해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돈은 예전만큼 벌지 못했지만 그는 행복했다. 진짜 행복이었다. 여보, 점심 먹어요. 서연이 도시락을 펼쳤다. 도연과 우진은 돗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서연이 만든 김밥, 과일, 샌드위치.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맛있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빠도 맛있죠? 응, 정말 맛있어. 세 사람은 웃으며 점심을 먹었다. 주변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도연은 문득 생각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돈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이. 점심을 먹은 후 우진은 다시 친구들과 뛰어놀기 시작했다. 서연과 도연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아이를 지켜보았다. 행복해요? 서연이 물었다. 네,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은요?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3년 전 그들은 재혼 신고를 했다. 아니, 처음으로 결혼 신고를 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의미 있었다. 우진은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왔다.
서연과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한미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우진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한미정은 변했다. 처음에는 서연과 우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손자를 보고 싶어졌다. 도연이 보내는 우진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1년 전 한미정은 처음으로 우진을 만났다. 어색한 만남이었다. 하지만 우진은 할머니를 거부하지 않았다. 아이는 순수했다. 그 후로 한미정은 가끔 우진을 만나러 왔다. 서연은 처음에 불편했지만 점점 받아들였다. 도연을 위해서, 그리고 우진을 위해서. 할머니, 우진이 한미정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한미정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다. 우진아, 컸구나.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같이 놀자. 한미정은 우진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진짜 미소였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3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장면이었다. 도연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한미정은 한참을 우진과 놀다가 서연과 도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서연 앞에 섰다. 서연 씨, 네, 회장님.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이제는 가족이니까. 서연은 놀라서 한미정을 바라보았다. 한미정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당신에게, 우진이에게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다. 네, 용서할게요. 한미정은 서연을 안았다. 서연도 그녀를 안았다. 두 여자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우진은 새 어른을 보며 물었다. 왜 다들 울어요? 아니야, 우진아. 기뻐서 우는 거야. 기뻐서 울어요? 응. 어른들은 가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 우진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웃으며 다시 뛰어놀기 시작했다. 서연과 한미정은 돗자리에 함께 앉았다. 한미정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우진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는 알아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미정은 계속해서 말했다. 도연이가 회사를 나갔을 때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도연이는 행복해 보여요. 진짜 행복해 보여요. 네. 저희도 행복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우진은 도연의 등에 엎여 졸고 있었다. 서연은 짐을 챙기고 한미정은 우진의 신발을 들었다. 저희 집에 갈래요? 저녁 먹고 가세요. 서연이 한미정에게 물었다. 정말 괜찮아요? 네. 가족이잖아요. 한미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폐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환영해요. 네 사람은 함께 주차장으로 걸었다. 벚꽃잎이 그들의 머리 위로 흩날렸다. 분홍빛 꽃잎은 마치 축복처럼 내려앉았다. 저녁, 서연의 집. 이제는 더 이상 반지하가 아니었다. 도연과 결혼한 후 그들은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밝은 집이었다.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도연은 거들었고 한미정은 우진과 함께 거실에서 블록을 쌓았다. 평범한 저녁 풍경. 하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시간이 녹아 있었다. 저녁을 먹으며 한미정이 말했다. 다음 주에 우진이 데리고 놀이공원 가도 될까요? 할머니가요? 우진이 눈을 반짝였다. 그럼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와, 좋아요. 서연과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한미정은 예전에 차갑고 냉정한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할머니였다. 손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머니. 저녁 식사 후 한미정은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에서 서연은 그녀를 배웅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자주 오세요. 우진이도 할머니 좋아해요. 그럴게요. 서연 씨도 이제는 편하게 생각해줘요. 네. 그럴게요. 한미정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서연은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우진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도연은 아이를 방으로 옮겼다. 다 잤네요. 응. 오늘 많이 놀아서 피곤했나 봐.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네요. 그래요. 10년이나 걸렸죠.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이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도연은 서연을 안았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우진이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나도 고마워요. 다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10년의 이별, 상처, 그리고 재회.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녹아들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일찍 일어나 부모님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아빠, 일어나요. 응? 우진아, 아직 이른데. 오늘 유치원에서 가족사진 가져오래요. 가족사진? 네. 선생님이 가족사진 붙여서 교실에 걸자고 했어요. 서연과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럼 오늘 사진관 가자. 진짜요? 응. 우리 가족 사진 찍자. 우진은 환호하며 뛰어다녔다. 서연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우진아,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지? 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도연은 두 사람을 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오후 사진관. 세 사람은 예쁘게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사진사가 말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그들의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진은 부모님 사이에서 씩씩하게 웃고 서연과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다. 우진은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 정말 예쁘다. 그치? 우리 가족 정말 예쁘지? 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예요.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도연은 두 사람을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정말 잘 견뎠어요. 응.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어.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10년 전 그녀는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을 보며 절망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별이 보였다. 희망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다.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돌아왔구나. 서연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다. 도연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고 미래는 밝았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진짜 가족. 벚꽃이 흩날리는 봄바람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다시 피어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원히 지지 않을 것이었다.